뭐 바로지요 18일. 18일에 예정되어 있는 9월 FOMC에 대한 전망을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여쭤보면서 저희가 추석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하나씩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 강은숙 대표님부터 네. 여쭤볼까요? 자, 일단은 뭐 증시가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볼리저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추석 연휴 이전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일단 대외 호재 속에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연휴에도 좋은 뉴스들이 나왔던 모습인데, 자, 일단 국내 증시의 어떤 흐름들, 해외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국내 증시의 의문증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FOMC 회의 결과 환율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네. 우리가 이제 7월에도 그랬었고 이 더블샷 5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바라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번 18일 FOMC 회의에서는 25bp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지난 이 유럽중앙은행에서 추가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면서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금리 인하를 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연준도 비둘기파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을 더 강하게 세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파월 의장을 갖다 푸시하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중도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FOMC의 결과는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25bp 정도가 가장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ISM 제조업 지수, 8월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에 대한 지수들이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블샷도 예측을 하고 있긴 하나 두 어떤 의원들의 흐름을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에 보면 비둘기파적인 발언 그 의원들의 흐름들은 뭐 한 52pp 정도까지도 50pp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으나 이 반대파 입장에서는 지금의 금리 인하도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18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네. 기대하는 바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못 미치는 네.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예상했던 바대로 그렇죠. 25bp 정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푸시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부담감을 막 심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각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더블샷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박윤희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8일입니다. 네. 9월 FOMC의 전망. 우리 박윤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금리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지금 9월이니까 11, 12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금리의 인하의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금리를 강하게 인하하는 시장의 어떤 이유를 찾자 보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지금 좀 위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반대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유동성을 꼭 굳이 공급을 해야지만 시장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확장세가 좀 계속 앞으로도 향후에 지속될 것이라는 어떤 이런 우려. 그러니까 경기가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찾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일단 전 세계 어떤 신흥국 시장을 제외하고 이제 신흥국 시장과 어떤 개발도상국의 어떤 이쪽은 좀 제외하고 선진국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을 좀 보자면 아직은 경기가 확장 국면세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강력한 금리 인하를 굳이 그렇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의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 확장세를 좀 유지하는 정도의 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아주 폭발적인 금리 인하는 조금 약간 오버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감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금리 인하 폭을 50bp처럼 아주 강하게 이렇게 큰 폭으로 내리기보다는 5bp 정도의 어떤 좀 소프트한 이런 정도의 금리 인하를 좀 예측할 수 있고 트럼프가 가장 금리 인하를 지금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를 이제 찾아보면은 어떻게 보면 통화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의 강세를 좀 굉장히 우려하는 수준인데 달러 강세도 지금 보면 조금 약간 약세 기조로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의 어떤 확장세를 조금 유지하는 선에서 소프트한 금리 인하가 될 전망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트럼프의 바램으로 끝날 것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의 금리 인하는 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주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주제가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하게 됐을 때 과연 미국의 돈이 풀리면 우리 시장에도 돈이 풀리는가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제 내년 1월에 직접 선거를 하러 돌아다니기 직전인 올해 연말까지 자신의 지지 계층인 농민들, 그다음에 셰일가스 쪽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들, 그다음에 금융시장 중국의 개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 지지층에 대한 어떤 결속력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제조업이 좋아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리먼 사태 때 돈을 풀었던 것들은 다 어디로 쓰여졌냐면 뭐 연기금 공제외, 전기공사, 뭐 노조들 이런 커다란 그림 내에서는 갖고 있던 국채를 팔고 현금 자산이 생겨났으니까 내가 투자할 때가 부동산 쪽이 그나마 월 수입이 많이 나오니까 부동산으로 투자해야지라면서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 신흥국 혹은 뭐 유럽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돈을 찍어서 풀었더니 자산이 많은 계층들의 자산만 더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 같은 개인들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버니 샌더슨을 포함해서 뭐 상원 의원 옐런 이름이 뭐죠? 워렌 상원 의원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조 바이든 포함해서 뭐 바이든 계열에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풀어준다 아니면은 대학생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 국채를 찍어서 기존 국채를 사들이지 않고 돈을 풀어주겠다라든가 하는 내년에 미국 선거 각축전이 돈을 풀면 자산가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뿌려준다고 하는 저소득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돈이 풀려서 우리들에게 돌아올 만한 정책이 베이스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풀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까지 온 데는 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트럼프가 반드시 금리를 인하시켜서 미국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중국의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메꿔 놓지 않으면은 내년 선거에선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 금리 인하로 연결되는지를 체크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임조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을 제가 잠시 후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셔갖고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9월 FOMC에 대한 전망 18일 날 당장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두 분은 트럼프 대통령 인하는 가능할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0.5%포인트 정도 이상을 바라고 있고, 파월 의장은 0.25% 정도 뭐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게 지배적인 관측인데, 우리 임조아 대표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이번 주에 미국 소비 지표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미국 소매 판매가 이전에는 0.8%였었고 예측이 0.2, 좀 낮게 나오고 굉장히 둔화될 거로 나올 거다가 예상치였었는데 0.4%가 나왔으니까 전보다는 좀 별로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좋게 나왔고요. 또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이전이 89.8%인데 예측이 90.9였으나 92로 더 훨씬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과잉으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조건이 맞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연준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경제를 좀 전공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 자리를 보존하지 못한다고 협박을 한다고 해서 뭐 기분 나빠서 자리를 박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계신 분은 전공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가 전공이라서 트럼프가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을 하면 할수록 요청한 거에 반 정도를 들어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0.5를 내려라. 그러면 2.5를 내리고 25bp를 내리고 그다음에 1%를 내려라라고 하면은 5% 내리는 반 정도만 들어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을 계속해서 심화해서 여건을 제공해주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을 제공을 받는 둘의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1%를 내리게 되면은 되려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선에서 인하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혹은 분할해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ECB가 양적 완화를 11월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한다든지 나눠서 아니면 그 전에
양적 완화 하기 전에 미리 뭐 엄청 크게 하기에는 좀 조건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분의 다 의견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까지 가는 인하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저희가 뭐라고 할까, 자율 토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뭐 서로 하시다가 나 이 의견하고 다른데 한번 그냥 막 중간에 끼어들 수 있게 아주 편안한 토크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블샷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세 분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죠. 아까 방금 전에 임주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 금리 인하를 하면 과연 시장에 돈이 풀릴까,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우리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고 그냥 금리 인하만 했다. 그럼 그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에 외인들도 좀 들어와야 되고 시장에 돈이 좀 풀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박윤지 대표님, 네.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 시장에 돈이 풀릴까요? 아니면 우리 시장이 아니더라도 또 미국 시장에 돈이 풀리더라도 또 우리 시장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전반적으로 돈이 풀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을 푼다는 거,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위험자산 시장에서, 우리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이제 좀 돈을 더 풀자,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강도가 센 유동성 공급은 오히려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어떤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 있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이제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어떤 이제 통화 몇 개, 이제 달러나 엔화 같은 통화가 될 것이고요. 위험자산으로 우리가 분류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주식시장으로 우리가 위험자산 두 가지 큰 이제 줄기가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주식과 어떤 채권 시장만 이제 안전자산 대표 채권, 주식시장의 위험자산의 대표 주식시장 두 가지를 이제 놓고 보면 원래 전통적으로 두 개의 자산은요 굉장히 완벽하게 대체제였습니다. 대체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못 가면 채권 시장이 가고, 채권이 못 가면 주식이 가고, 이런 식의 대체 관계였는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정말 거대한 왕적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되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채권 가격도 오르고 네. 주식 시장도 오르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상황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그런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공급을 하긴 하되 네. 이 자산이 어디로 쏠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채권 시장만 더 강하게 자금이 쏠리거나 아니면 안전자산이 금이나 달러나 아니면 엔화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부동산 시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특히 우리 같은 한국 시장은 더더군다나 더 약세 국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주식 시장을 놓고 이렇게 나라를 비교해 보면 미국 같은 나라는 당연히 블루칩에 해당이 될 거고, 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시장은 아무래도 옐로우칩이나 그 밑에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세한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여기 위에서 먼저 그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도 자금이 이제 뿌려졌대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좀 배제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이것이 우리 시장까지 미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내내 우리 시장은 굉장히 징글징글하게 괴롭혔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MSCI 리밸런싱 문제인데요. 이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을 하면서 중국의 A주주 편입을 20%까지 올해 한 해만 20%를 확대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나가서 그쪽으로 자금을 이제 쏠린 거죠. 그런데 이게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도와 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세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시장이 1년 내내 지금 이 MSCI 이 신흥국 리밸런싱 이슈가 굉장히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들어왔다고 해도 다시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연출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가 이제 올해 11월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이 뭐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 조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리밸런싱, 이 이벤트가 끝나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그때 외국인들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때까지는 많은 어떤 예단과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때 상황을 좀 보고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좀 보고 시장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도 늦지 않다. 그때 판단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임주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임주환 파트너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 시장 혹은 시장에 돈이 과연 풀릴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박윤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또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금이 또 굉장히 금값이 또 올라가고 있는 채권 시장도 근데 저는 또 채권 주변 분들한테 뭐 확실하게 지금 투자처가 없고 주식시장이 계속 침체되는 분위기이고 하기 때문에 금을 사두라고 금을 차라리 그냥 사더라라고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정말 어디다 주식도 잘 모르고 마땅하게 투자할 곳도 없고 부동산을 살 만큼의 자금은 없고 하다라면 금을 그냥 사놓는 것도 어차피 금은 들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사놔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또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강문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로 드니 답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동안에 금리 인하로 돈이 풀렸습니다. 인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보는 현상. 금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는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이거 어떻게 됐길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여쭤볼까요? 자, 근데 지금 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들이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데 이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가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릴까?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자금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도 그랬었고 8월에도 그랬었고 MSCI 이 리밸런싱 편입, 외국인의 자금 이탈 이후에는 시장이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마지막 그 편입이 11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9월, 10월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특이한 현상들은 또 보면 이 실적을 보면요. 기업별로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LG화학, 또 GS, 하나금융주주, SK텔레콤, 기아차, CJ,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도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됐었는데 그럼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많이 오르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닥에서 그냥 순환매 흐름만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전기 대분이 아니라 4분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또 작년 동기 대비보다 34%가 줄어들었고 SK 하이닉스도 전년 동기 대비보다 88%나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이렇게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건 일단 단기적인 자금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종목들이 기이한 현상들이 이렇게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업종 키 맞추기처럼 바닥에서 어느 정도껏 오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업종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조선업종의 수주가 가장 1위를 기록하면서 다시 조선업종들의 매수세. 근데 사실 조선업종이 오르는 것도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실적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와서 오르긴 했지만 또 면밀히 보면 기관이 아래에서부터 아주 바닥권에서도 매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급이 따라줬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이제 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들 조금 낮을만 하면 이게 역전이 되면서 아래 공포가 또다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아래 공포라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이어지게 되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혹 시장에서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아래 공포가 이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한 1, 2년 동안 주식시장이 뭐 화랑 장세가 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한다라고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데 그건 어찌 보면 제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독약을 먹는 듯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금은 풀리는데 오르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또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부동산 얘기를 하면 좀 뭐하긴 하지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또 저기 되잖아요. 근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또 사실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하려면 9억 30평대 아파트 보통 송파 강남은 뭐 10몇 억씩이고 그렇죠. 9억 이상인데 9억 이상은 또 대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투기 과열 지역에서 나머지는 40%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는 서민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돈 많은 부자들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오히려 부동산으로도 쏠릴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집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승되고 있는 거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 부동산도 사실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풀려도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이렇게 상승되지 못하는 게 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좀 이해가 감사합니다. 쏙쏙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임주아 대표님 또 질문 드려볼게요.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에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릴지 그리고 또 방금 우리 가문수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금값과 그리고 주요 종목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과연 그게 어떤 연유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금값 차트, 아니, 골드 차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지지대를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굉장히 쏟아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1450지점에서 만약에 FOMC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아마 추가 하락 혹은 추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표님 이 차트가 지금 일봉인가요? 아니면 예, 일봉입니다. 일봉이고요. 일봉이에요? 네. 지금 연초부터 계속 한번 올라왔다 조정받고 많이 올라갔는데 이걸 제가 몇 년치로 한번 땡겨서 봐드려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골드가 과연 이 1600선 이상까지 돌파하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무래도 기축통화기 때문에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뿌리지 않는 이상은 정말 달러는 너무나 안전하지 않다. 골드를 정말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커다란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상단 현재 1566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그 골드가 계속해서 상승세일 거라고 믿으시고 은행을 찾아가셔서 골드 상품으로 건너가신 거나 혹은 ETF 상품을 현재 여기 포지션에서 매수로 잡으신다고 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간단하게 제가 그냥 딱 3가지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골드는 ECB에서 돈 풀기 때문에 미국도 같이 돈 푸는 거 아니야? 라는 혹은 미국은 안 푸는 거 아니야 라는 혼조세 속에서 골드가 더 이상 매수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아주 일시적이었지만 장단기 금리 역차차가 회복이 된 날로부터 계속해서 골드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속적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커다란 어떤 10년 동안 이게 막 정치적으로 가는 흐름이다가 아닌 이상은 대선 이슈 딱 1년만 보기에는 추가로 계속 간다고 우리가 예상하기엔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희 돈이 풀려서 시장에 유입이 되려면은 2가지 이슈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뭐냐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이 생겨서 매수가 안 들어왔던 건데 최근에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꽤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외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을 견인하려면 환차손이 생기지 않는 이슈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전체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아까 가문수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ROE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PBR 0.8에서 금융위기를 지킨 레벨이 PBR이 0.8이고요. 그게 숫자로 1900선 정도 초반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ROE 레벨은 9였는데 현재 지금 시장의 ROE는 7.5%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PBR을 더 할인을 해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ROE가 뭐 우리 GDP가 올라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만한 그런 이슈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ROE는 계속 떨어지고 기업이 수익 개선을 하고 있지만 경기 부진으로 회복은 좀 힘들 거로 보여지겠고요. 이게 외국인이 봤을 때는 ROE가 안 좋네, 투자하기가 좀 별로겠구나 하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매수세를 좀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3개를 정리를 해드리면 유동성 공급이 되더라도 일단 ROE가 좋아져야 되고요. 뭐 세금을 낮춰두든 뭐 국채를 찍어내든 뭐 2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고 또
미국의 금값 오르고 상승하고 내리는 부분들은요. FOMC 결과에 따라서 금 방향성에 따라서 이게 단기로 1년 갈지 아니면 지속될 건지에 대한 유무가 다음 주 정도면 결정이 좀 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동성 부분들은 다음 주까지 좀 관망하시고 흐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